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명하게 응징한 선비가 여기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 마을에 이정훈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학문을 하던 양반 집안의 후손으로 가난했지만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선비에게는 세 가지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전답, 10년을 함께한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었죠.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습니다. 연이은 흉년으로 빚이 쌓였고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전답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때 세 명이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장씨 성을 가진 토지 중개인이었고, 두 번째는 김씨라는 약재상이었으며, 세 번째는 박씨라는 곡물 상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짜고 이선비를 속였습니다. 토지는 헐값에 팔렸고, 약은 가짜였으며, 식량은 썩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선비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땅도 돈도 그리고 결국 아내까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이선비는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당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 반드시 정의를 되찾겠소. 그들이 나를 속인 방법으로 나도 그들을 응징하겠소. 이선비가 처음 당한 사기는 토지 매매 사기였습니다. 장 씨는 전문적인 토지 중개인으로 위장하고 이선비에게 접근했습니다. 선비님, 요즘 같은 흉년의 땅을 파시면 헐값밖에 못 받습니다. 제게 맡기시면 한양의 부자 양반에게 좋은 값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이선비는 장 씨의 말을 믿었습니다. 장 씨는 그럴듯한 문서를 보여주며 토지 소유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라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선비는 그의 말을 따랐죠. 그러나 장 씨는 그 땅을 원래 가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자신의 친척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선비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안타깝게도 흉년이라 땅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이만큼에 팔았습니다. 이선비는 받은 돈은 고작 은자 10량. 원래 100량이 넘는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선비는 장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장날이 제게 좋은 땅이 하나 생겼습니다. 장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땅 말이요? 저의 먼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유언으로 제게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전주부 북쪽의 옥정리에 있는 땅입니다. 장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옥정리는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돼요? 좋기 백마지기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빨리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개를 해드리겠소. 아닙니다, 장날이. 지난번에 나리께서 제 땅을 팔아주셨는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리께서 직접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싸게 드리겠습니다. 장 씨는 고민했습니다. 백마지기 땅이라면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산다면 이선비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 땅에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웃과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리께서는 그런 일을 잘 처리하시지 않습니까? 장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싸게 파는구나. 하지만 나는 문서를 조작하는데 능하니 경계 따위는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좋소. 얼마를 원하시오? 은자 50냥만 주십시오. 백마지기 땅이 50냥이라니 엄청나게 싼 가격이었습니다. 장 씨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장 씨는 50냥을 주고 토지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는 완벽해 보였고 이선비는 증인까지 데려왔습니다. 장 씨는 득이양양하게 옥정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상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이 땅은 내 것이요. 장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 땅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땅이요. 장 씨는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도 문서를 꺼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땅에 대한 소유권 문서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의 사또가 두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두 문서가 똑같은 땅을 가리키는데 경계가 조금씩 다르군. 장씨, 그대는 이 땅을 누구에게서 샀는가? 이정훈이라는 선비에게서 샀습니다. 그럼 이정훈을 불러오라. 며칠 후 이선비가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판 땅은 옥정리의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뭐냐? 그 땅은 옥정리 하촌의 땅입니다. 저 농부분의 땅은 옥정리 상촌의 땅입니다. 같은 옥정리지만 다른 곳입니다. 사또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작은 글씨로 하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천의 땅은 얼마나 되는가? 겨우 5마지기입니다. 사또님. 장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00마지기라고 들었던 땅이 겨우 5마지기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땅은 돌투성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장씨, 그대는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샀구나. 게다가 이선비가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미리 경고까지 했다지 않느냐. 이것은 그대의 잘못이다. 하지만 사또님, 이 자가 저를 속인 것입니다. 이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100마지기라고 했습니까? 장나리께서 직접 확인도 하지 않고 가격만 보고 덤벼든 것 아닙니까? 저는 단지 제게 있는 땅을 팔았을 뿐입니다. 사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민사 문제이니 내가 판결할 수는 없다. 다만 장씨, 그대는 욕심이 과했구나. 싼 값에 큰 땅을 얻으려다가 스스로 덫에 걸린 것이다. 장 씨는 50냥을 잃고 쓸모없는 땅만 얻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일이 소문나면서 그의 중개업 신용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선비는 관아를 나오며 장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장날이 6개월 전 제 땅을 헐값에 팔아넘긴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받은 돈은 고작 10냥이었습니다. 나리는 지금 50냥을 잃었으니 저보다 5배나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군요. 이제 우리는 무승부입니다. 두 번째 사기꾼은 김씨라는 약재상이었습니다. 이선비의 아내가 위독했을 때 김씨는 이선비에게 비싸게 약재를 팔았습니다. 이 약재는 산삼과 녹용 그리고 귀한 약초들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부인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이선비는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그 약을 샀습니다. 은자 20냥이라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약을 먹고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나중에 다른 의원에게 그 약을 보였더니 의원이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약재입니까? 이것은 그저 싸구려 약초를 섞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산삼이라니요. 이것은 도라지 뿌리입니다. 녹용이라고요? 이것은 그저 솥불을 갈아 놓은 것입니다. 이선비는 김씨를 찾아갔지만 김씨는 뻔뻔했습니다. 약이 듣지 않은 것은 부인의 병이 너무 깊었기 때문이요. 내 약은 진짜요. 증거도 없고 김씨는 관아에도 연줄이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복수를 성공시킨 후 이선비는 두 번째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장 씨보다 훨씬 영리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선비는 한 달 동안 김씨의 약재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김씨가 어떻게 장사하는지, 누구와 거래하는지, 어디서 약재를 구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김씨는 싸구려 약재를 사서 고급 약재인 것처럼 포장해 파는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특히 급히 약이 필요한 사람들, 즉 중병 환자의 가족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알아낸 이선비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김 씨의 약재상에 한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하인까지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내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소. 한양의 명의가 이 약재들이 필요하다고 했소. 젊은 선비는 긴 약재 목록을 내밀었습니다. 산삼, 녹용, 영지버섯, 우황청심환 모두 귀하고 비싼 약재들이었습니다. 김 씨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오. 돈은 걱정 마시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한양에서 큰 부자로 알려져 있소. 다만 시간이 없소. 사흘 안에 이 약재들을 모두 구해주시오. 사례는 넉넉히 하겠소. 김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물론이오. 제가 최고급 약재들만 준비하겠소.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짜 고급 약재를 구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가짜로 섞어서 팔까? 하지만 이 양반은 한양의 명의에게 가져갈 거라고 했어. 명의라면 금방 알아챌 텐데. 그때 젊은 선비가 말했습니다. 주인장, 사실 내게 좋은 제안이 있소. 나는 이 약재들을 사흘 후에 가져갈 것이오.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먼저 드리겠소. 은자 200냥이오. 200냥. 김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왜 미리 주시는 것이요? 나는 지금 당장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하오. 하인을 시켜 사흘 후에 약재를 받으러 오겠소. 하지만 선불로 주는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엇이요? 만약 약재가 가짜이거나 품질이 나쁘면 그대는 2배로 갚아야 하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젊은 선비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재가 진품이 아닐 경우 은자 400냥을 배상한다.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200냥이라는 거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번만큼은 진짜 약재를 구해야겠어. 200냥으로 진짜 약재를 사면 남는 게 없지만 적어도 손해는 안 봐. 김 씨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씨는 사흘 동안 정말로 진짜 약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는 200냥을 거의 다 써서 진짜 산삼, 진짜 녹용, 진짜 명약들을 구했습니다. 사흘 후 약속된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약재를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모두 최고급 약재들이요. 하인은 약재를 받아들고 떠났습니다.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이번만큼은 정직하게 장사했어. 남는 건 없지만 적어도 빚지지는 않았지. 그런데 한 시즌쯤 지났을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씨, 너를 체포한다. 무슨 일이요? 내가 판 약재가 모두 가짜라는 고소가 들어왔다. 말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진짜를 팔았다고요. 김 씨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또 앞에는 그 젊은 선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은 이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선비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또님, 이 사람이 바로 저에게 가짜 약을 판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모았습니다. 이선비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김 씨에게 가짜 약을 산 사람들의 증언서, 가짜 약재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감정서가 가득했습니다. 사또님, 이 김 씨는 수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저의 아내도 그의 가짜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내가 이런 계략을 꾸민 것이냐? 네, 사또. 저는 김 씨를 시험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선불로 준 200냥으로 그가 진짜 약재를 살지 아니면 가짜를 팔지 보려고 했습니다. 김 씨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짜를 팔았어. 이번에는 정직하게 장사했다고. 이선비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죄를 증명합니다, 김 씨. 당신은 이번에는 정직하게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즉, 그동안 사기를 쳤다는 뜻이죠.
그리고 당신은 계약서에 약재가 진품이 아닐 경우라는 조항을 보고도 서명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진품만 팔았다면 그런 조항이 무섭지 않았겠죠?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선비의 말이 맞다. 김씨, 내가 평소에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그 계약서가 두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번에만 진짜를 팔았다. 이선비는 증거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님, 여기 김 씨에게 피해를 본 10여 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모두 가짜 약재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사또는 엄하게 판결했습니다. 김씨, 너는 수년간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너를 곤장 50대에 처하고 10년간 약재상 영업을 금지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배상하라. 김 씨는 망했습니다. 이선비에게 준 200냥으로 진짜 약재를 샀기에 남은 돈이 없었고 이제 피해자들에게 배상까지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영업도 금지되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며 이선비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씨, 당신이 저에게 판 가짜 약값은 20냥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200냥을 잃었고 앞으로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의 목숨이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사기꾼 박 씨는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는 곡물상을 운영하며 흉년에 사재기를 하고 썩은 곡물을 멀쩡한 것처럼 팔았습니다. 이선비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후 아들과 함께 겨울을 날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박 씨에게서 쌀 5가마를 샀습니다. 박 씨는 겉에는 좋은 쌀을 보여주고 가만히 안쪽에는 썩고 벌레 먹은 쌀을 숨겨 놓았습니다. 이선비가 집에 돌아와 가마니를 열었을 때 그는 절망했습니다. 쌀의 절반 이상이 썩어 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벌레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이선비는 아들을 데리고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쌀이 다 썩어서? 박 씨는 뻔뻔했습니다. 내가 팔 때는 멀쩡했소. 당신이 보관을 잘못해서 썩은 것 아니요? 이미 가져간 물건은 환불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썩은 것이었소. 증거가 있소? 증인이라도 있소? 이선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 당시 증인도 없었고 박 씨는 영수증조차 제대로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선비와 어린 아들은 썩지 않은 쌀을 골라내며 울었습니다. 겨우 한 가마니 분량도 안 되었습니다. 박 씨는 세 사기꾼 중 가장 세력이 컸습니다. 그는 마을 이장과 친분이 있었고 관아의 관리들과도 유착 관계였습니다. 장 씨나 김 씨처럼 간단히 응징할 수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더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3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는 변장을 한 후 박 씨의 곡물상에서 일할 일꾼으로 잠입했습니다. 박 씨는 이선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선비는 일부러 머리를 산발로 풀고 수염을 길렀으며 말투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나리, 저는 일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힘은 세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박 씨는 흔쾌히 그를 고용했습니다. 이선비는 2달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의 모든 비리를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디서 썩은 곡물을 사는지, 어떻게 좋은 쌀과 섞는지, 장부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누구에게 뇌물을 주는지, 그리고 이선비는 결정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박 씨는 관아에 납부할 세곡을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실제보다 적은 양을 납부하면서 장부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모에 버금가는 큰 죄였습니다. 2달 후 이선비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먼저 그는 박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나리, 제게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인가? 이번 달 말에 한양에서 큰 상단이 이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북쪽으로 가는 길에 대량의 곡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네, 제 고향 친구가 그 상단에서 일하는데 저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만약 나리께서 곡물을 많이 준비해 두신다면 큰 이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 씨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자금을 털어 곡물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곡물을 비축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씨의 창고는 곡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대박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세곡 횡령 혐의로 너를 체포한다. 무슨 소리요? 나는 세곡을 제대로 납부했소. 포졸들은 박 씨를 끌고 갔고 동시에 창고를 봉인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박 씨를 신문했습니다. 내가 지난 3년간 세곡을 횡령한 증거가 있다. 거짓입니다. 저는 매번 제대로 납부했습니다. 그때 이선비가 증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변장하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옷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사또님, 제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선비는 2달 동안 몰래 기록한 장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박 씨가 관아에 납부한 실제 양과 장부상의 양이 다르다는 것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 씨가 관리에게 뇌물을 준 증거도 있습니다. 이선비는 박 씨가 관리에게 건넨 돈 봉투를 보관했던 종이와 그 거래를 목격한 다른 일꾼들의 증언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이선비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선비입니다. 당신에게 썩은 쌀을 산 사람 말입니다. 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꾸민 것은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지른 진짜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세곡 횡령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이선비, 내가 말한 한양상단 이야기는 거짓이었느냐? 네, 사또님. 그것은 박 씨가 모든 자금을 곡물 매입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금이 없으면 또 다시 뇌물을 주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또는 감탄했습니다. 짐이라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그의 창고에서 일할 수 있었느냐? 저는 2달 동안 변장하고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박 씨의 모든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사또님, 이 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사또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선비가 한 것은 단지 내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를 수집한 것뿐이다. 세곡 횡령은 내가 실제로 저지른 범죄다. 이선비가 너를 속여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범죄를 밝혀낸 것이다. 사또는 장부와 증거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는 3년간 세곡을 횡령하고 관리에게 뇌물을 주었으며 백성들에게 썩은 곡물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는 여러 가지 중죄에 해당한다. 사또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너를 곤장 100대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횡령한 세곡은 이자를 더해 배상해야 하며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도 배상하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씨의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고 창고에 쌓여있던 곡물도 압수되었습니다. 사또는 이선비를 불렀습니다. 내가 큰 공을 세웠다. 세곡 횡령을 밝혀낸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다. 보상을 내리겠다. 사또님, 보상금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라. 압수된 박 씨의 곡물 중 일부를 그에게 피해를 본 가난한 백성들에게 좀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리하겠다. 이선비는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박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찾아온 것이냐? 나를 비웃으러 왔느냐? 이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씨, 당신이 저에게 판석은 쌀로 저와 제 아들은 겨울을 굶주리며 지냈습니다. 제 아들은 영양실조로 병들었고 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온갖 천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응징한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나라의 세 곳까지 횡령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벌은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고. 당신은 제가 던진 미끼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돈을 쏟아부어 곡물을 산 것은 당신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잃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지은 죄를 갚는 길입니다. 이선비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세 사기꾼을 모두 응징한 후 이선비는 아들과 함께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사또가 내린 포상금과 관아에서 받은 보상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 대접을 사양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복수는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복수를 하셨잖아요. 이선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너의 질문은 옳다. 복수는 좋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그들을 응징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장 씨는 사람들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토지 사기를 쳤고, 김 씨는 병든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가짜 약을 팔았으며, 박 씨는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나라의 세 곳까지 횡령했다. 이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하지만 스승님께서 직접 나서신 것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이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나는 그들 때문에 아내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 분노와 슬픔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진짜 범죄를 밝혀내려 했다.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다릅니까? 둘 다 남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선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차이는 이것이다. 그들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해쳤지만 나는 거짓으로 진실을 밝혀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속였지만 나는 죄인들을 속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행동했다. 하지만 복수를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선비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을 응징했지만 내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았다. 복수는 결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다. 다만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다는 위안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선비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첫째, 사기와 거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정의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내와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넷째,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너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조심하고 너무 좋은 조건에 현혹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복수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끝은 용서와 치유다. 나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을 보고 살아가려 한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새 사기꾼을 응징한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복수를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나는 복수를 하며 삶의 몇 년을 허비했다. 그 시간에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복수는 결코 기쁨을 주지 않는다. 단지 공허함만 남긴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세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였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기억하라. 피해를 당했을 때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복수하는 것도 지혜가 아니다. 진정한 지혜는 법과 정의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다른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을 명심하라. 시간이 지나 이선비의 아들은 이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이 후회되시진 않습니까? 이선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복수를 하는 동안 내게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혀 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응징이 아니라 사랑이란다. 내가 정말로 내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면 복수를 하기보단 너를 더 아끼고 사랑했어야 했다. 이선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 억울함을 참지 말거라. 하지만 복수의 인생을 낭비하지도 말거라. 정의롭게 살 거라. 하지만 사랑을 잃지 말거라. 잘못을 응징하거라. 하지만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거라.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이것이 이선비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현대 사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기가 존재합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들의 급한 마음, 욕심,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를 위한 복수는 정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복수는 옳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